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노동시장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표들이 노동시장 냉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더 갈 거면 혹시 경기 침체까지 갈 것인가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자, 수요일에 발표된 ADP 보고서, 민간 고용정보 업체예요. 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증가율과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6월 일자리 순증이 15만 개 나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순증이 2년 만에 가장 빠르게 둔화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동안 서비스 업종이 일자리 순증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포인트죠. 임금 상승률은 이직했을 때 평균 7.7% 정도. 이 수치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직하지 않고 동일 직장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평균 4.9% 상승했어요. 다 연간입니다. 2023년 6월과 비교해서 4.9%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상승률은 2021년 중반 이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둔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틀 후 금요일에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나왔어요. ADP 보고서랑 큰 맥락에서는 같았습니다. 노동시장 냉각을 재확인해 줬어요. 6월 일자리 순증 20만 6천 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해요. 20만 6천 개. 5월의 21만 8천 개보다 줄었습니다. 일자리 순증이 줄었다. 그러면 경기는 좀 둔화한다는 얘기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증시의 환영을 받은 거죠. 자, 실업률은 4.1%로 올랐습니다. 5월 실업률 4.0%였어요. 그리고 6월치는 예상이 불변이었습니다. 4.0%. 그런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이 수치는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예요. 평균 시급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0.3% 올랐고요. 연간으로 3.9% 올랐습니다. ADP 수치보단 낮지만 이 수치는 시급 판정입니다. 주급은 안 들어가요. 이 연간 상승률 3.9%는 2021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처음으로 4%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일자리 순증 월간 추이를 차트에서 보면 많이 줄지는 않았죠. 4월 그래프가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이때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4월 정부 일자리 7천 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푹 꺼진 거고요. 5월 같은 경우는 최초 발표할 때는 27만 2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정이 돼서 금요일에 나온 거는 21만 8천 개, 5만 개 이상 줄었어요. 사실 이게 좀 트렌드거든요. 최초 발표치보다 수정치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6월 일자리 순증 20만 6천 개도 다음 달에 좀 감소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급락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자리 순증 원활하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일부 업종만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 순증 20만 6천 개입니다. 그런데 의료와 사회적 돌봄 일자리 그리고 정부 일자리 이 두 개가 20만 6천 개의 74%를 차지해요. 이거 두 개 빼면 별로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가와 접객 업종입니다. 코로나 봉쇄 풀리면서 일자리 순증을 주도한 분야죠. 그런데 한 달 사이 일자리가 7천 개밖에 안 늘었다. 이제는 굉장히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줄어든 일자리는 주로 제조, 소매,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쪽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늘기는 하는데 일자리 성장의 토대는 굉장히 협소하다. 그리고 점점 더 협소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과연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 것일까?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자, 노동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자리 조사를 합니다. 하나가 고용주 서베이고 또 하나가 가구 서베이입니다. 개인한테 직접 물어봐요. 고용주 서베이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가 280만 개예요. 그런데 가구 서베이를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년간 37만 6천 개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주 서베이에서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일자리 24만 개가 늘었다는 거고요. 가구 서베이에서는 3만 개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월간 일자리 순증 3만 개 대 24만 개. 이 차이는 설명은 가능해요. 고용주 서베이에서는 고용하는 하나하나가 다 신규 일자리로 잡힙니다. 파트타임 하나 늘리면 일자리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구 서베이에서는 이미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또 파트타임 일자리를 잡았다. 변함이 없어요. 일자리는 한 개, 불변입니다. 파트타임 3개 한다? 역시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진짜 늘어난 수는 얼마라는 거냐? 한 달 3만 개에서 한 달 24만 개. 그 사이에 있다는 건데 가늠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미국은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민자 증가를 감안할 때 실업률이 지금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월 30만 개의 일자리 순증이 필요합니다. 현상 유지에만 이 정도 순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자리 순증을 고용주 서베이 기준으로 최대로 잡아도 월 30만 개 안 되니까 일자리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실업률이 오를 거다. 이건데 지금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경제성장 3.4%였어요. 좋았죠.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1.4%로 확 주저앉았습니다. 2분기에는 좀 회복될 줄 알았어요. 다른 지표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2분기 지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틀란타 연은의 GDP Now에서 2% 갈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지금은 2분기 경제 성장률 1.5% 남짓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죠. 일자리 늘어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이번 주에 이 얘기가 시작됐어요. 앞으로는 인플레보다 실업률의 움직임이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과거 1년을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이 저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면 이후로는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냥 급등해버려요. 실업률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곧바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최근 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저점이 있었어요. 차트상 여기에요. 과거 1년 내에 있습니다. 3.5%였어요. 그런데 6월 실업률 4.1%,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는 실업률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0.5%포인트 상승 넘어서면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종, 그리고 건설부터 감소합니다. 이미 제조는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건설 일자리 순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침체의 전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반대 의견도 있어요. 코로나 봉쇄 풀리면서 과잉 채용이 됐다.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더욱더 과잉 채용을 했다. 그래서 일자리 순증 규모가 커졌는데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얼추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 과정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지금보다 많이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 대단히 예외적이었다. 이제 정상화되는 것 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 얘기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아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많죠. 이 불가지의 영역, 아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 앞에서 본 노동시장도 그렇지만 노동시장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게 환율 변동입니다. 환율은 전통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분야예요. 자, 일본 얘기로 들어가서 일본 증시가 기록적인 화랑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투자자들의 일본 ETF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5년간 MSCI 저팬 인덱스가 87% 상승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S&P 500 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일본 ETF 중에 가장 큰 ETF, iShares MSCI 저팬 ETF의 상승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엔화 가치의 3분의 1이 날아갔기 때문이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일본 투자 수익률.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종합상사한테 투자하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예요. 4년 됐다는 건데 그동안의 투자 수익률이 4배예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걸 달러 기준으로 하면 150%밖에 안 된다. 2배 반밖에 안 된다. 물론 이것도 높은 거지만 그만큼 환율이 수익률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엔달러 환율이 38년 내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말에 37년 내 최고치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더 올랐어요. 그런데 주 후반에 미국 고용 데이터 상당히 약하게 나오면서 달러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하락했죠. 지난주와 이번 주 초반의 엔달러 환율 급등 뭐 때문이었냐? 4월부터 6월까지 분기, 6월 말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수입회사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결제를 많이 했습니다. 결제하기 위해서 달러를 대량 매입했죠. 이게 엔달러 환율 상승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달러 매입하고 엔 매도하는 게 다른 통화로까지 확산이 됐어요. 달러는 고용 데이터 때문에 좀 하락했지만 유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엔유로 환율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역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어요. 호주 달러에 대해서도 2007년 이래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본이 재무관을 교체했어요. 환율 총책임자죠. 그런데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올랐으니까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무역 상대국의 물가도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엔화는 떨어졌죠. 이중 부담이 생긴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 유럽산 돼지고기, 노르웨이 연어 다 1년 사이에 20%에서 40%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아예 수입을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와 비교했을 때의 일본 구매력, 고점 대비 현재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고점이 1995년 4월이었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매력은 여기라는 거죠. 수입 식품 그리고 수입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가구당 연간 지출이 전년 대비 9만 엔 증가합니다. BOJ 계산이에요. 5월 수입 물가는 6.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일본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수입 거래의 계약 통화를 가능하면 엔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일본 국내에서의 수입 물가는 상승했다. 이 계약 통화를 상대 국가가 계속 엔화로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자국한테 손해니까요.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는 더 늘어나겠죠. 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맞고요. 하지만 지금 수입 물가 상승이 일본 경제에 암초로 등장했어요. 임금 상승 효과를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염원이 이 환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민생이 힘들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엔화의 단기적 미래는 연준한테 달려있다. 연준이 금리 내리면 엔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 미래는 그렇다고 치고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이게 일본 경제한테는 더 고민입니다. 모르니까요. 장기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달러 환율은 하락할까?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 일본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으로 인한 환율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실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게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까? 사실 모르는 거예요. 치명적인 타격이 입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일본 주식의 매력도는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력이 있었어요. 외국 투자 자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일본보다 중국이나 인도가 더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투자 자금 나간다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그럴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 환율을 해칭한 ETF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올해 31% 났습니다. 그런데 해칭을 안 한 ETF는 수익률 12%에 불과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일본 주식시장 매력도 떨어지겠죠. 어쨌든 아직은 모른다.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습니다. 매년 불확실해요. 그런데 매년 이 불확실성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아져요. 과학발전, 정보기술 이런 거 덕분이죠. 그런데 아는 건 많아지는데 모르는 건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그 불확실성의 특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주 금요일에 ABC와 인터뷰를 했어요. 오전에 인터뷰하고 ABC가 이걸 오후에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인터뷰 전부터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대선 후보 토론회 이후 첫 인터뷰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절실했고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보 사퇴하겠냐? 당연히 사퇴 안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ABC의 조지 스테파노플러스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신이 트럼프한테 지고 있지 않냐?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쳐요. 아니, 여론조사를 믿냐? 그거 다 허황된 거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이 트럼프한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시키면 그러면 후보 사퇴할 건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바이든 대답. 글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셔서 네가 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혹시 사퇴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리고 나오는 결론이 어떤 파급 효과를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답답한 거죠.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경제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언노어블이 많은데 정치는 한술 더 뜬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